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즉시 분석이 늦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또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반사이익을 봤다라고 평가도 내리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시민이 어, 한번 운명하셨고 또 부상을 입기도 했고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 증시에 환율에 혹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게 좀 도덕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분석을 피해 드렸었고요. 다만 지금 생각에는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제 이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시 분석을 좀 늦게라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보신 그림이십니다. 그죠? 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 사건을 당했고 당한 이후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메시지를 남겼죠. 이 메시지가 뭐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현재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인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트럼프 피스 사건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먼저 영향이 있었어요. 원래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습니다. 레벨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어요.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피습 사건이 있은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피습 사건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살아남았다, 공격을 받았다, 슈팅이 뭐 어쩌면 트럼프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게 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의 어떤 흠집을 잡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 전략, 이 선거 전략에 선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피습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비판의 목소리라든가 흠집 잡기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현 대통령으로서 더 적절치 않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네,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피습 사건 이후에 급격히 치솟았고 이것은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까지 이어지죠. 물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난무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 해석 중에는 예를 들면 뭐 바이든이 뭐 공격했다. 바이든의 뭐 그쪽 민주당 사이드에서 공격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일부 트럼프가 뭐 일부러 이런 일을 꾸며냈다라는 음모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음모론에 저는 주목하기보다 어쨌든 트럼프 피스 사건으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됐고 바이든은 트럼프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건 팩트인 거죠. 자, 이런 피습 사건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 경제적인 영향을 말씀드릴 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피스 사건 이후로 급격히 치솟았죠. 이틀 동안 피스 사건 이후 이틀 동안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9,100만 원까지 회복을 했죠. 한국 돈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 모두 다 이 가상자산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원래 여기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원래 트럼프는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어요. 이 가상화폐 대통령,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단선 전망이 더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더 큰 기회가 생긴다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기업들, 이런, 혹은 뭐 거래소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격 완화하기로 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 그죠?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 대표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업계에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약속하는 뭐 그런 액션들도 많이 취했었고요.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지난 5월부터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받는다라는 그 방침을 공식화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랑 논의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에 굉장히 정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트럼프 당선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야기한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달라요. 가끔 제가 경기 침체에 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자산 시장이에요. 자산 시장의 가격이에요. 실물 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실물 경제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데 자산 시장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나요? 돈이 더 유입되고 유출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최근에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유입돼서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투자자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지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나라 마치 정치 테마주처럼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거죠.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죠. 자료를 보시면 트럼프 피스 사건 이후에 약 이틀 동안 다우존스, S&P, 나스닥 3대 미국 지수가 다 증시가 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동안 공약을 통해서 내세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법인세 인하입니다. 보시면 세계 주요국들의 법인세 최고 세율 기준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현행 미국 법인세율이 21%예요. 근데 트럼프는 공약으로 15%로 내리겠다라고 공약을 세웠고, 캐나다나 뭐 독일보다도 낮고 캐나다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를 낮춰서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경영하라, 미국으로 제조기지 옮겨라
하는 그런 게 바로 트럼프의 정책 기조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를 통해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미 제시해드렸을 때 이미 제시해드렸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라는 움직임이니까 기업들은 어떨까요? 법인세율을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개인 소득세율도 낮추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든가 이렇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대외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기업에겐 좋겠죠. 한국 수출 기업에겐 나쁘겠죠. 미국에 더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인시키겠죠. 미국에서 공장 짓게 만들겠죠. 그런 여러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친기업적인 트럼프의 또 공화당적인 그런 정책 공약들이 어쨌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 기업의 밸류는 올라가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또 한 가지 뭐 대표적인 예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혀 다르죠.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첫 번째 수행한 일 중에 하나로 꼽고 있겠죠.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은 어쨌든 기업들로 하여금 뭐예요? 코스트에 해당되죠. 비용이죠. 그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그게 좋은 방향이나 나쁜 방향이다가 아니라 트럼프의 해당 정책 공약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해왔던 각종 비용들이 그래도 감액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섹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지지를 받겠죠. 거기에 나아가 재밌는 또 현상들은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빌 에크먼 같은 경우 너무나 유명한데 헤지펀드 매니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더더군다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그 아마존 창업자도 역시 그 총격전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라는 이런 표현들 이게 그냥 더 지지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지지 선언을 더 하는 경향도 있고요. 원래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지지 선언을 더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뭡니까? 소위 테마주처럼 묶이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 당선을 기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우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문역으로 선임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테마주 성격으로 이렇게 구분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문역으로 입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미국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의 지지선을 하고 그런 지지선을 했거나 아니면 트럼프 테마주로 묶여 있는 그런 섹터들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 것들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트럼프 피스타 사건에 따른 영향 정리한다면 바로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성어로 만든 트럼프플레이션이 하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이 1830년대부터 비교해 보세요. 쭉 내려와서 최근에는 뭐 1%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서는 약 5% 정도의 관세율이 이렇게 크게 레벨 다운된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죠.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관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고,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에는 다소 안정화되었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율이 약 한 2.5%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겠다. 10%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물가의 레벨 자체가 2%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레벨 자체가 3%대를 향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고, 또 더군다나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또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적극적인 소비.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뭐예요? 내수 경제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율 인하, 이런 모든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금리를 지금의 5.5%에서 인하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로부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 레벨에서, 그러니까 5.5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4나 3.5%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는 그런 높은 물가의 시대가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영향이죠. 그만큼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높은 물가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면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달러 현상도 나온 것이고요.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정학적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트럼프의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아니면 주한 미군과 같은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그런 지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불안이 야기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위비를 더 올려놓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도 어쩌면 테마주처럼 엮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밖에도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선호해요?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달러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강달러 기조를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트럼프의 정책 공약과 이런 움직임으로 제가 그동안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리를 한다면, 제가 오늘 낮에 출연한 방송에서 이렇게 CG로 잘 정리를 해줬어요.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불법 이민을 차단해요. 사실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것도 노동 공급이 지금 값싼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플레이션이에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인플레이션 현상과 맞물려서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겠죠. 미국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 세계 경제는 놓이고, 한국처럼 유독 대외 의존도가 높은,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한국으로서는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옮기는 리쇼링 현상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즉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녹화를 위해서 책 소개할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어떻게 경제 공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 라고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경제 입문서를 읽으셨다면 경제 전망서, 응용서를 또 보시면서 경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지금 경제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아직 대통령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 인물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독자분들이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트럼프의 큰 그림은 무엇일지, 트럼프 2.0 그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 한국 경제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은 주식 테마주 뭐가 있을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답변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트럼프가 첫 번째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정말 그 해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미 주목된 바 있는데, 또 최근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그림 속에는 트럼프라는 얼굴이 보여지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 그림은 트럼프를 보여준다 라고 느낄 만큼 트럼프의 머리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걸 또 상징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돈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IRA를 비롯한 각종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많이 해왔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신규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를 또 상징해주고, 또 동시에 불꽃이 막 위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유망산업이 또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어서, 또 혹은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을 보여주는 불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듯해서 비즈니스 혹은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겠구나. 기존의 산업들이 어쩌면 이제 다시 붕괴되고 또 트럼프식 유망 산업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그가 어쨌든 위닝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beware, 확실히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의 모습은 무엇일까 참 궁금해요. 역시 트럼프가 머릿속에 온통 생각하고 있는, 특히 그 생각들을 말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말로 발언하고 있는 그 공약들은 무엇일까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만약에 꾸려질 경우 그때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생각, 트럼프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생각은 어쩌면 관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관세를 단행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또 어떤 특정 산업을 억누르고 또 트럼프식 유망 산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은 지겠지만 이 그림이 상징하듯이 상한가를 계속 가져갈 만한 트럼프 테마주는 또 반기는 모습이에요. 트럼프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트럼프식 어떤 테마주들은 계속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2.0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실제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될 것이고 당선 이후에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의 관심도가 정말 많아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관심도를 표현해주는 대리 변수죠. 검색어 수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정도가 유독 많은 그런 지지 후보는 누굴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글 트렌드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검색어로 봤을 때 트럼프가 세계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나, 또 바이든은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나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트럼프는 대략 한 50 정도의 레벨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바이든은 6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검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타당한 연구 기법이냐? 사실 요즘 많은 연구 과제에서도, 논문에서도 이 구글 트렌드로 검색어 수 가지고 누가 더 주목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 기법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관심도를 보여주는 측정 기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저도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AI가 관심을 받고 있다, NFT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구글 트렌드로 조사를 했을 때 유독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유의미한, 정말 트럼프 is back 임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3개월 평균치로 봐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3개월 전의 모습과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관심, 주목 혹은 지지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이행할 어떤 공약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트럼프는 이미 어젠다 47이라는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그 트럼프가 공약으로 세우는 것들을 구두로 발표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글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어젠다 47은 뭐를 의미할까요?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을 성공하게 되면 47대 대통령이 아니라 46대 대통령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이라는 숫자를 부여받는 그 대상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어젠다 47, 이 어젠다 47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쨌든 트럼프가 승리를 장담한다,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종류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젠다 47을 통해서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이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180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런 관세를 도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 50%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자유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이후에 WTO가 이제 세계무역기구로서 등장하고, 또 중국이 2000년대 WTO에 가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1900년대 말부터 세계화가 진전되고 또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유로운 무역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텐데, 세계 전역에 걸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무역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경우에도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7년대 들어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관세율이 1%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트럼프의 등장이 있었죠.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2018년부터 관세율을 높게 잡기 시작하는데 바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뭡니까? 보호무역주의잖아요. 오직 아메리카만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라고 외치면서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관세를 끌어올립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후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5% 수준에서 3% 중반까지 이렇게 치솟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은 이제 1.5% 수준의 미국 평균 관세율을 다시 10%로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약이지만큼 보편 관세, 그냥 미국이 평균적으로 특별히 뭐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나라에 걸쳐서 10% 수준의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될 때 더 큰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도 질세라 관세를 끌어올리죠.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정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여했었던 그 관세율,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여했었던 그 관세율이 뭐 예를 들면 5%, 7% 이 정도 수준에서 결과적으로 21%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시면 정말 미중 패권 전쟁의 중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상대국도 관세를 끌어올리는구나. 물론 바이든이 등장한 이후에도 그 높은 관세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은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조차도 관세율을 낮추거나 미중 패권 전쟁을 게을리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역시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건한 태도를 갖고 있고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 강건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낮은 관세에서 높은 관세로 끌어올린 주체는 트럼프이고 그리고 높은 관세를 그냥 유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다. 둘 다 강건하지만 누가 더 강건할까라고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더 강건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 국민이 다소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모습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말이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16년 그리고 18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1.5%를 유지했었다가 트럼프 재임 당시에 3% 중후반까지 올라갔었다가 바이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평균 관세율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레벨에서 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만큼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축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려 할까? 트럼프는 어떤 계산일까? 이런 것을 그려봐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국 경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관세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자국에서 제조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미국 기업들도 다른 나라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제조해서 그리고 낮은 관세, 특히 FTA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한 다음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면 가장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 기업들조차 리쇼어링을 이끌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미국 자체적으로 제조가 일어나고 미국이 만성 적자국인데 수출도 좀 늘어나면서 적자국으로부터 이제 흑자국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뭐 흑자국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적자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 GDP에 기여를 한다. 3.6%가량의 미국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미국에서 제조가 활성화되니까 고용 규모가 2.1% 정도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고용 수준이 증가하니까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도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돼요? 소비가 진작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미국 GDP에 기여를 하겠죠. 역시 트럼프는 어쨌든 관세를 끌어올려서 미국의 제조 기지를 두고 결국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구상에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트럼프가 관세를 높게 부여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국이 10% 그런 보편 관세, 유니버셜 타리프를 도입할 경우 GDP도 증가하고 가구 소득도 증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이런 그림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관세라는 측면에서 유독 EU를 겨냥한 그 징벌적 보복 관세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재임 당시에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EU에서 또 프랑스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구글세를 도입하겠다. 구글세는 닉네임이고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 디지털세도 사실은 약자고요. 정확히 표현해 보면 디지털 서비스세 이렇게 표현하겠죠. 디지털 서비스 텍스, DST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DST는 뭐예요?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면 구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마존, 메타의 페이스북, 뭐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말이죠. 사업을 글로벌리 영위해요. 그러나 지리적인 헤드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유통 매장이나 각종 헤드쿼터나 본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매길 때, 법인세를 매길 때는 보통 그 지리적 위치에 기반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유러피언 국가에 뭐 어떤 사무실이나 오피스나 그런 공간, 물류센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은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을 매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지털 서비스세를 매기자. 이들이 광고료도 가져가고 컨텐츠 수수료도 많이 가져가고 많은 매출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세금을 부과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EU 권역 내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을 EU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도입하면 모두가 우리 미국 기업의 표적이 된다.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다 정말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괜히 징벌적으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거 아니냐. 미국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DST가 워킹하는 그 모델을 보면 그동안에는 과세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이게 여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고립을 시키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화했을 때
EU 국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제대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경제가 한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EU 국가들이 또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뭐 그런 입장을 취하긴 취하되 중국에서 좋은 비즈니스는 취할 건 다 취하는 거예요. 중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중국의 공장을 두고 빼지 않는다든가 그런 EU의 주요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역법 301조죠. 이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역시 경제 보복을 했었던 것처럼 EU에 대해서도 이것은 타당한 공정한 무역이 아니다. 디지털세를 매기는 것은 공정한 무역 절차가 아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EU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EU 국가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면 EU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EU는요, 특히 유러피언 주요 국가들이 예를 들면 로비스트를 보내서 미국의 주요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 있고 어떤 구상을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EU 주요 국가들은 이 보편적 관세를 끌어올리거나 징벌적 보복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플랜 B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될지 모르고 또 바이든이 당선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바이든 2기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바이든의 공약들은 무엇일까? 또 트럼프 2기가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까? 각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누가 당선이 되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적극적으로 미리부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2018, 19, 20년까지 서로에 대한 관세율이 높게 부과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뺨을 때리니까 중국도 맞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뺨을 때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세율이 높아져서 20%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그때도 격화됐었던 것처럼 지금의 서로 간의 미중 간의 대립 구도가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018년 1월 1일 기준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8%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3.1%였는데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각 16.5%, 12%로 올라갔고 20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각각 20.9%, 21%로 올라갔어요. 자,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본다면 분명 트럼프가 2기를 맞이할 때, 행정부가 될 때, 물론 11월에 대선이 있지만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미중 간에 더 격화된 무역 전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갖춤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그 시나리오들을 그려봐야 될 때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possible 시나리오라고 쓰여져 있죠. 가능한 그 시나리오 중에는 27.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특히 301조 그 무역법을 활용해서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27.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정말 엄청나게 격화되는 겁니다. 다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은 다시 고조되겠죠. 물론 2025년 정도가 되면 그 물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좀 사라지는 국면일 겁니다. 그 국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뭐 2%, 2.5% 정도가 되니까 어쨌든 금리를 24년 하반기부터 차츰차츰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하하는 과정에서 25년에도 낮은 금리를 도입해 나가야 될 텐데, 물가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작용되면 중앙은행이 페드가 미국 행정부와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고물가 상황을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있겠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한다든가,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일어나니까 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할 테니까 인플레이션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기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면 금리를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야기되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이, 예를 들면 뭐 4나 4.5% 수준의 고금리가 상대적으로 3%로 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금리의 레벨이 또 상당 기간 유지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역시 물가를 자극하고 고금리를 한동안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여러 품목에 걸쳐서 CPI를 구성하는 여러 품목 중에 당장 미국 물가를 자극할 만한 그런 부문이 있고요. 그런 부문이 뭐 작게나마 뭐 2% 정도의 그런 어떤 관련성,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런 관세를 매기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미국 사업을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업들이 역시 이제 이런 나라에서 혹은 자국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거기에 조금 더 이 기업들을 리쇼링하게, 중국의 제조 기준을 둘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은 뭘까요? 바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죠.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이 21%라고 본다면 15%까지 인하할 것을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멕시코나 프랑스나 주요국들의 법인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로 하여금 다 따져보겠죠. 관세도 따지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할 때 그 인건비도 따지겠고, 법인세도 따지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겠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이런 조치까지 생각해 본다면 미국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야기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FTA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프타가 있어요. 미국, 뭐 캐나다, 멕시코 간에 이런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거의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면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프타 때문에 리쇼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프타를 폐기함으로써 리쇼링을 이끄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동맹 관계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또 한 가지는 오로지 미국 경제만을 위한 것이니까 또 뭐 또 고민하나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에는 이 나토의 대장격이 미국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시대의 대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 믿고 러시아하고 뭐 한판 붙자 하는 식으로 대등한 위치를 좀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빠져버린 이런 주요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힘이 커지고 세계가 또 특히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좀 갖지 않겠다. 한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더 지불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는 세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끌어올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경익남에서 방위산업에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면 혹시 안 보신 분은 그 방위산업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 총을 사본 적 있으세요? 안 사보셨죠? 그러니까 누가 총을 사나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곧 방위 산업이 되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서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K방산에게는 조금 지위를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쨌든 동맹 관계가 완전히 재편이 되고 세계가 다 이렇게 다각화되는 거죠. 동맹국 대 동맹국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파편화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까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와중에 중국과 타이완이 좀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여러 군사적인 행보나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또 단행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림 그려야 될 갖가지 시나리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산업 관점에서는 트럼프 2.0 시나리오를 말씀 안 드렸지만 글로벌 정세나 관세나 뭐 이런 관점에서 무역, 대외 거래라는 관점에서 이런 갖가지 변화들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변화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각본을 짜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야 간에 싸우고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 간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트럼프 2.0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는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쓰는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동고래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존재가 의심스럽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어요. 공룡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공룡의 존재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죠. 혹동고래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었고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갔는데 오키나와에서 또 배를 예약을 해서 그 혹동고래를 만나러 가는 그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함부로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좋아야만 그 배가 출발합니다. 결국 제가 머물던 약 일주일 동안에는 그 배가 혹동고래 투어로 출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혹동고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네. 보지 못했어도 저 역시 혹동고래의 존재에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분명 무역 장벽이 있음을, 무역 장벽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무역 장벽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실제 이 무역 장벽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2024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고, 특히 달러 패권의 위안화, 그 중국이 도전하는 그런 야심, 일종의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되면서 이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 특히 기후 문제가 경제 리스크로 점증하면서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기후 문제에 신경을 쓰느냐, 이 수출품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여부를 따져가면서 수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역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그런 2024년 경제라고 전망을 했고, 그런 모습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런 모습은 유독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독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더 강하게 긴장하고, 이런 무역 조건이라든가 이 보호무역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살피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나?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래로 소위 WTO가 출범하고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평균 관세율을 낮춰잡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900년대 한때 30%에 달하던 이 평균 관세율을 지금은 중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을 지금은 2.47%까지 내려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평균 관세율이 한때 약 9%에 다다랐었는데 지금은 2.59%로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구나, 관세 장벽만큼은 완화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 2.0 트럼프 시나리오를 경익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강의 영상 보셨죠? 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새로운 집권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의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을 3%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윽박지르고 있었고, 공약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EU에 대해서 DST죠. 디지털세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내가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은 더 격화돼서 미중 간에 서로 도입하고 있는 약 관세율이 20에서 21%가 되는데, 그 정도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한 26%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성이 이제 관세 장벽도 지금까지는 완화됐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가 당선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니까 관세 장벽만큼은 지금까지 완화되어 왔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됐다고 여기서는 단정 짓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 제목에 물음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보호무역주의 확산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관세 장벽은 완화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너네 이런 제품 우리 수입 안 받아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100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똑같이 생산하면 예를 들면 120원이에요. 그럼 이걸 수입하면 우리나라 제품 팔릴까요? 우리나라 기업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입을 관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100원이던 게 예를 들어서 120원이 되면 우리나라 제품 120원과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기왕이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실추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관세를 도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관세 장벽은 어쨌든 낮아졌지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것들이 관세율은 낮추면서, 그러니까 이 관세율은 어쨌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비관세 장벽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동식물 위생 검역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품 바이러스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위생 검역 기준에 안 맞아. 우리는 더 위생 검역이 까다로워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위생 검역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제품을 수입하든가 말든가 승인하든가 말든가 할게.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동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있어요? 네, 유통기한이 있죠. 그럼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할수록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출하기가, 이 국가에 수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동식물 위생 검역 SPS라는 이런 제도를 더 많이 확보합니다. 그 다음 무역기술 장벽을 도입해요.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배터리, 스마트폰 폭파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안 되겠어. 기술 수준으로 위험성 같은 게 전혀 없도록 까다롭게 이 무역기술 장벽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요즘에는 안보 면에서 이 기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를 해치는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데이터들을 가져갈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무역기술 장벽, TBT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입품에 대해서 이렇게 장벽을 거는 경향이 있다. 정리한다면 관세 장벽은 어쨌거나 낮아져 왔지만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관세 장벽마저도 트럼프 시대를 예상한다면 안도할 수만큼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 중에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정말 만성 적자죠. 만성 적자였다가 2018년 이래로 무역 적자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죠? 특히 2018년 이후 중국에 대한 이 보호무역 장벽, 보복 조치, 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그 규모가 크니까 무역 적자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래로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발 무역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여전히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 무역 적자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라 중국 외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난 무역 적자 현상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중 간에 정말 높은 관세, 21% 수준의 높은 관세를 서로 간에 부과하고 있는 무역 전쟁이 여전히 유지되고, 또 비관세 장벽들을 계속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서로 교역을 줄이는 그런 결과물로서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중국발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극화되는 이런 무역 전쟁의 문제는 특히 트럼프 시대로 가면 더 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또 들기 때문에 이 극화된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보호무역 조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 체인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이게 그래프인가요? 그 그림을 본다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유엔 자료거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 빨간색은 교역량이 줄어드는, 그 국가 간의 교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EU와 러시아 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 다음 노란색은 정말 완만하게 증가하는 나라들입니다. 대신에 이 초록색은 매우 크게 교역량이 늘어나는 나라들 간의 교역량을 보여줘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우방국들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글로벌리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거예요. 왜 재편이 될까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리고 동맹국끼리는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을 높게 가져가지 않고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더 높게 가져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 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재편되는, 어쩌면 이 과정을 정리한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이분화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글로벌 교역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 경제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더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장 굵직한 거 한 가지만 더한다면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린딜 프로젝트예요. 그린딜 프로젝트는 또 많아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성격의 것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U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CBAM. 이건 영어밖에 없어서 한국어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어떤 뜻이냐? 자, CO2를 많이 생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 가면서 CO2를 많이 배출해요. 그러면 그런 CO2를 다 배출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퍼밋, 그러니까 이미션 캡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퍼밋 안에 들어가는, 캡을 씌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캡을 넘어서는, 그 퍼밋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에게는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 대상에게 추가적으로 관세를 지급하는 거예요. 관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10월부터 EU는 이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트랜지션 피어리드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기간은 뭐냐면 조사 대상은 하지만, 조사는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이 트랜지션 기간이 끝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요. 끝나면 이제 2030년, 32년 동안 적극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위 EU가 생각하고 있는 이 CBAM의 기준에 저촉이 되는 그런 기업의 제품,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특히 신흥국에 있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덜 하면 역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걸릴 텐데, 이러나 저러나 이 어떻게 보면 제조 비용이 늘어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U의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결국 CBAM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호무역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린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극화된 보호무역주의, 우리가 그동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보호무역 조치마저 신경 쓰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런 과정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경제에게 많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BAM이 어떤 것인지,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외에 나머지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보편 관세를 높여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여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정작 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간 준비를 하잖아요. 설비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상하역을 하고 이 해운을 거쳐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품이 만약에 관세 장벽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또 기업들은 추가적인 관세 장벽이 어떤 것들이 단행될 것인지, 또 어떤 비관세 장벽들이 놓이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우회하거나 그런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생산 전략을 또 꾀하거나 그런 종류의 대응책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재림하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어떤 고민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를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경제 읽어준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입니다. 무서운 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is back. 트럼프는 2024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올해 초에도 그렇고 트럼프의 모습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만의 길을 또 준비해오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3년 더 월드 어헤드에서는 트럼프의 얼굴이 없었고 많은 여러 리더들이, 이렇게 과학자도 포함되지만 등장했었어요. 이들이 2023년 경제를 수놓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 버전 더 월드 어헤드 2024년 버전에는 딱 하나의 인물, 누가 봐도 그림자만 봐도 아시겠죠?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내용물로 들어가 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트럼프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그러면 어떤 위험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로 기조가 바뀐다면 우리 경제 혹은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또 위안화는 달러에 도전하면서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흐름이고, 또 더군다나 반도체 전쟁, 반도체를 두고 세계가 자기가 스스로 다 해먹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기조적인 또 국제 정세적인 또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산업 패러다임조차도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트럼프가 등장하게 될지,
그러면 바이든이 계속 연임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기조를 한번 가늠해보고 미리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준비할 당시는 46대 46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각종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싸움을 거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대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진 그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될 걸로 가정하고 경제를 그려보는 게 아니라 혹은 바이든이 연임할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를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고 바이든이 될 경우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컴백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전제하에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 이 바이든에 대한 여러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가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노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임기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올해가 80세고 내년이 81세인데 거기로부터 또 수년간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또 역시 너무 느리고 confused, 혼동하고 있고 뭐 이런 경향도 좀 강합니다. 근데 트럼프에게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죠. 사실 바이든이 올해 80세고 트럼프가 77세니까 바이든이 늙었다면 트럼프도 사실은 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하면 젊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견해는 liar, 좀 거짓말쟁이다,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corrupt, criminal, 좀 범죄자다 이런 종류의 인식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이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고령자다라는 인식이 바이든으로 하여금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조 바이든 대신 민주당 다른 후보가 또 새롭게 등장해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계속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동안에 내세웠던 정책 공약을 기초로 둘의 인물됨 그리고 둘의 정책 방향 그것을 가늠해 보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그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중 경제 의존도를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이 높아지고 있는 이 그림이 정확히 트럼프가 등장해서 중국에 대한 미중 패권 전쟁을 작동시켰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때 26.8%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19.7%, 미국은 18.0%. 두 국가가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국으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트럼프, 바이든 뭐가 중요하냐? 중국 경제 걱정할 때 아니다. 미국 경제 걱정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여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오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겠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가고 2020년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 바뀌는 지점, 2020년 당시에 두 정상이라고 표현해볼까요? 두 후보자가 어떤 정책 공약을 내걸었었고, 그리고 그 정책 공약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2025년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경제의 흐름이나 국제 정세가 바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당시에 트럼프는 뭐를 내걸었어요? 주된 테마가 America First. 바이든은요, Buy American. 결국 Buy American이라는 관점에서 IRA라는 제도도 도입됐었던 것처럼 이런 두 가지 기조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America First니까 국제 공조라든가 국제 뭐 연합 같은 거, 어떤 조약 같은 거 이걸 다 싫어하죠. 근데 바이든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 사회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연합이나 조약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원합니다. 극명하게 달라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조세라는 제도 입장에서, 특히 법인세라는 입장에서는 낮은 법인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 싫어합니다.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리고 그 공약대로 상당 부분 우리 경제사회에 적용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업 입장,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하고 기업 경영하는 게 트럼프가 될 경우 더 유리해질 수는 있겠구나.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과 인프라 영역에서 굉장히 지배적으로 달라집니다. 트럼프는요, 곧 죽어도 원유 시추예요. 석유화학 발전이에요. 석유화학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풉니다. 완전히 다르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제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탄소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산업적 움직임이 일어나죠.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영역을 더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럼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이든이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컴백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목받는 산업군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무역이나 통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TPP라든가 뭐 각종 무역 조약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취소시키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투쟁을 더 진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 무역 협상을 이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인권, 노동 환경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국과의 그 결연, 동맹국과의 협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이지만 아메리카 언론 혼자예요.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기조 어떻게 다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경제 이슈별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좋아해요.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대중국 통상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 근데 바이든도 강경하게 대응해요.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은 트럼프만큼 강하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관세 장벽을 걸면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트럼프의 전략.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바이든도 미중 패권 전쟁을 펼치지만 1대1로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결연 체제를 만들어서 연대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조약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을 또 좋아합니다. 전혀 다르죠. 트럼프는요, 내수경제라는 관점에서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최저임금은 인상하지 않는 거 이걸 추구해요.
공화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민주당이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고 법인세도 더 많이 물고 최저임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노동자 프렌들리한 접근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관점에서도 트럼프는 탄소 발생을 용인하고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바이드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를 구별할 때 글로벌 정세라는 관점에서 바이든은 이런 각종 협정이나 혹은 국제기구와의 조약, 이런 것들을 바이든은 매우 강조하죠. 근데 트럼프는 뭐합니까? 이거 다 해지시키죠. 탈퇴시키죠. 미국을 언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갑니다. 근데 바이든은 다시 다 재가입하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래서 동맹국,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국제기구와 협정을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될지라도 그 정도나 어떤 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이든이 실제 당선될 때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렸었던 그 교환이에요. 그 교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환경 분야에 2조 달러의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만들겠다. 그래서 태양광 지붕 800만 개,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소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하겠다. 정부 차량 300만 대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 이런 종류의 어떤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반대겠죠. 그럼 트럼프노믹스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주가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볼게요.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호의적이고 다소 비우호적이고, 결과적으로 약 7, 80%의 비중이 비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인 비중은 예를 들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를 보면 갈수록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 비선호하는 그런 감정이 더 치닫고 favorable, 우호적인 감정은 더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 정치인으로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중국에 대한 정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약을 내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근데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중국과 화해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내걸면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봐도 끝나지 않는 전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시진핑은 독재자다라는 표현을 던진 것도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소 지금 여건이 그러하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소 화해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비호의적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될 것인지 바이든이 될 것인지 그 누구도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 혹은 유망산업, 또 각광받는 산업, 주목되는 산업은 또 무엇일지를 가늠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든 뭐 투자 의사결정이든 그에 걸맞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트럼프 is back.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